제가 공직 생활을 30년 했는데 그중에서 여성 고용과장으로 했고 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에 남녀고용평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000만 명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 여성경찰동 총수는 1,265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은 늘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500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고려하면 크게 느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이 경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돼야 되고 이를 지원해줄 멘토들과 기업가들의 응원도 필요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미래 여성 경제 포럼이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더 오래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 여성 경제 포럼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명미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성, 그 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기업까지 청년층을 제외한 거의 인구의 5분의 4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 변화 및 영향은 요새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2년에 0.78까지 하락했고 이 올해는 아마 0.6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주위에 결혼 안 하신 분이나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피부로 절감하실 겁니다. 인구 감소도 2000년에 5,184만 명에서 정점으로 해서 70년에는 3,766만으로 감소된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집단 자살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18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 보시면 인구 수급 전망을 좀 보시면 경활 인구나 취업자 수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보면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1인당 실질 GNP가 50년까지는 15%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구 감소에 따라 노령 인구 많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 증가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가 예상됩니다. 23년도 고용 상황 및 정책 여건입니다. 보시면 15세 이상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시면 수치로는 좋습니다. 고용률이 63.3%로 역대 최고고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저 등 양호한 흐름은 지속되는데 산업별 취업자 특성을 보면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보건복지, 여성의 인력이 많은 돌봄 영역과 다행인 건 전문과학기술 인력도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장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은 계속 감소세가 있고요. 제가 1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 고용지원정책관이어서 통계를 담당했는데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음식업도 둔화됩니다. 문제는 연령입니다. 연령과 성별 취업자 수를 보면 취업자의 증가를 저희가 올해 예상을 어떻게 연초에 했냐면 20만 명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기관이 이제 그렇게 한국은행 비롯해서 했었는데 거의 4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만 명대 취업자 증가가 있었는데 이 증가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세 이상하고 고령층,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층이 가장 많은 겁니다.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고령층이 왜 노동시장에 60세 이상이 됐는데도 나와야 되느냐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청년층의 감소입니다. 청년층에 보시면 8.2%가 감소했고
문제는 또 40대가 6.9% 감소했습니다. 40대가 6.9%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이 제조업에서 감소세를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 청년도 입직 연령과 이런 게 늦어지면서,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일자리가 조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과 40대가 항상 문제였고, 문제는 60대도 33.6% 증가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률 고용률도 보면, 여성 고용률이 취업자가 31만 8천 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13년에 11년에 여갑에서 여성인력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여기 돌아와서 여성고용정책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용률 70% 제고라는 고용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성 고용률이 당시 한 55%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목표가 60%, 우리 거짓말 너무 시킨다. 60%가 언제 되겠냐? 라고 했는데 지금 60%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60%를 넘어섰는데 출산율이 뚝 떨어진 거죠.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여성 고용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고령자입니다. 저희 이제 사실은 제가 2달 와서 가장 역점을 해서 했던 것은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보면 상당 부분이 여성 고령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성 일자리, 그 다음에 이주민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잦아들고 이제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이 고령 이슈가 핫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라든가 학계에서 있는 분들이 지금 고령사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포럼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령층 55세 이상 고육 및 건강 수준 향상을 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에 51%에서 24년 54%까지 늘었고요. 65세 이상 고용률도 연금소득 부족 등으로 OECD 1위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OECD 1위인 게 많죠. 거꾸로 1위인 것도 많고. 근데 이거는 OECD 평균 62.9%, 우리나라가 68.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층은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고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위한 조성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노동시간의 주요 특징은 주된 일자리에서 50대 초반에 53세입니다. 우리 주된 일자리에서 나가는 비율이 한 50대 초반이고요. 여기 보시면 정년 재직자 비율이 남성이 22%, 여성은 6.4%. 굉장히 작죠. 가장 오래된 일자리에서 근무한 여성을 보면 이직 연령은 52.7%, 남자는 54.8%, 여자는 더 일찍 50.9%에 나옵니다. 근속기간은 17.4%입니다. 고용의 불안정성 보면 55세에서 64세까지 실업률이 2.1%로 낮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50세 이상의 40.1%로 중장년 이상의 고용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고민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정년 연장 모두 다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먼저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만으로 4년 남았는데 저희 애는 이제 고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 어떻게 어디 가서 일하지? 이런 화두가 그래서 그동안은 뭐 네트워크라는 게 일하면 일하고 끝.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없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그래서 명함은 맨날 갖다 버렸는데 갖다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사 4년 남기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헷갈리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라 그러네? 정년 연장을 하라 그러는데 연령은 남자가 평균 54세, 여자는 50세, 52.7세에 정년이 끝나는데 정년 연장의 의미가 어디가 있지? 그 첫 번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두 번째, 고용 불안에서 55세에서 60세까지 실업률은 낮는데 계속 중장년은 메뚜기처럼 이렇게 노동시장을 움직여 다닙니다. 그러면 요 숫자는 없는데
50대 이상의 중년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직하는 거죠. 그럼 이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더 있을 때지만 우선 상향 이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나은 일자리, 더 월급을, 여기 헤드헌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동하는 상향 이동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그 수준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니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나은 일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년 연장이고 계속 고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계속 고용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가리매김할 것인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고용을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 고용실에서 야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 평생 직장은 없어. 평생 일자리, 직업, 그죠? 고용만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정년 연장 이렇게 되면 계속 고용 안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로 계속 고용이라 하고, 계속 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을 폐지하는 거, 그다음에 재고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직장에서 계속 고용이 되는 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저는 정년 연장을 바래요 라고 말했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정년 연장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면 정년 연장이 할 때 가장 혜택이 많이 보는 그룹은 어디인가?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75에서 80%는 정년 연장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자발적으로 이직해서 왔다 이것저것을 이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직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을 잘 생각해보고 정책을 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년 연장을 할 때 저희는 연공급 구조이잖아요. 연공급 구조인데 60세에서 62세를 갈 때 30년 연봉이 31년 연봉으로 근로자들을 모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 기업의 비용 부담이 엄청날 것이고, 아까 말한 청년 취업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유인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자명하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그 이동해 다니시는 분들의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이분들의 내가 아까 17년 있다가 나오신다 했는데 아마 중소기업은 17년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2년도 길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 6개월이나 1년이면 다른 이직을 굉장히 하는데,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아마 저희가 지금 뽑아보려고 하는데 규모별로 근속연수가 그렇게 17년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지 자기 경력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동하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이제 고령과의 업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간과한 면이 사회에서 이해할 때 정년 연장 좋은 거야, 정년 연장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 노동시장에 계속 고용되면서 그 일자리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기 경력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발전하면서 이직을 할 것인가,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력 단절후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로 하향 재취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주된 일자리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후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제 그 전직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1000인 이상 이제 전직 서비스가 의무화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직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요새 그 컨설팅 기관도 많이 만나고, 저희 노발재단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들도 계속 만나고, 사업장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깜짝 놀라서 이거 다시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만나냐면 일단 대기업의 생산직은 문제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숙련도가 있으니까, 노조도 있고, 그래서 재고용하는 방식,
정년 연장을 하는 방식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인천진도에도 있었는데 가장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 뭐가 있냐면 건물 관리하시는 분, 전기기사. 전기기사는 이제 건물 야간 근무하시면서 교대로 하시면서 5층 건물이다, 10층 건물이다 전기 다 하시는 거예요. 영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관리사무소 소장님.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이요. 택시나 버스 기사분들은 78세까지도 일하십니다. 80세 넘은 분도 나는 왜 재고용 위탁이 안 됐니? 하면서 기간제로 해고돼 가셔가지고 나는 갱신기대권, 고용기대권이 있어라는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부분은 전기기사, 토목 이런 분들은 60세 이상까지 너무나 안정적으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거기서 안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재고용식으로 가는데 재고용의 방식은 사실은 정년 연장이 되면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31년 되는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재고용은 정년 연장으로 이 고용관계는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고용관계를 맺는 거죠.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정년 연장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임금을 깎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60세에서 61세 됐는데 연장되는데 내 임금이 왜 깎어? 근데 정년이 끝나고 다시 재고용 형태로 가면 내가 60세 때는 일 못했는데 60세도 일을 했으니까 내 임금은 조금 깎을 수 있어. 이런 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첫 번째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은 괜찮을 거야라고 아까 생산직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모두 고위 임원으로 나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부장으로 나오신 분도 되게 많고 이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할 때 그거는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렇지만 뭐 대기업으로 부장 나오시면 강남에 집도 하나 있으시고 투자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좀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은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직을 계속 고용하려는 의지가 되게 많고 이미 중소기업에서 정년은 없어 라는 말은 중소기업 생산직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어야 오래 산다, 오래 일한다. 이게 이제 통용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막 듭니다. 저도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중간 관리자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너네들이 그러면 대기업에서 관리자, 소위 말해서 부장 정도 되면 노하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분들을 중소기업에 영입해서 쓰시면 어떨까요? 절대 노랍니다. 우리 절대로. 왜냐하면 직원과의 갈등도 있고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그래서 이 하향취업이라고 했는데도 동종업체 하향취업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자기 협력사에 아니면 유사한 다른 계열사 협력사에 어떤 중간 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중소기업의 중간 관리자도 60세 되면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싶은 젊은 사람을 쓰고 싶은 경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직 지원 서비스 내지 전직 지원을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법정으로 해놨는데 전직 지원 서비스에 안 간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근로자는 내가 전직을 가면 내가 혹시 잘려서 나를 전직 지원 대상으로 삼았나? 이 얘기. 두 번째는 내가 전직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내가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충성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그 다음에 사업자는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안 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직 대상자를 지금 현재 법에는 55세 이상의 전직 이직 대상자를 자시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이거는 전직 지원 서비스는 그게 의무화가 될지 그건 어떤지 모르지만 40대 일정 시간이 되면 이것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커리어 코칭을 받는 것처럼 받는 시스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전에 대비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이제 저는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두 번째 이제 근로자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기술 전기 기사나 요새 중장년이 가장 많이 퇴직하기 이전에 따는 자격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지게차라고 하시는데 지게차입니다. 관리직도 지게차, 그 다음에 관리직 전기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요양관리사, 대학을 나올 좀 이렇게 자기가 했던 무슨 요양관리사를 따셔서 복지관에서 일하시고, 요양보호사는 이제 중장년 하셨던 분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에서, 그래서 중장년들이 요양관리사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성들 잘 아시죠? 지게차하고 전기기사, 뭐 이런 영성기사 이런 걸 따시는데, 나는 의욕에 차서 그걸 6개월 동안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소기업에서 이제 대기업 안 들어가시고 중소기업 들어가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사고 나면 어떡해? 너 일경험이 없잖아. 자격증 처음 딴 거 가지고 어떻게 여기 취업을 하냐 이래가지고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전기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게 우리가 훈련국 저는 이제 훈련국은 저희 훈련국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왕좌왕 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지게차 잘 되니까 가고 전기차 땄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쌓이신 거예요. 5개 정도.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청년도 했었는데, 그리고 요 전에 고용지원국이라는 곳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잡케어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내 경력을 이렇게, 내 기술과 경력을 쫙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막 돌려가지고, 너는 여기가 적합해. 너가 희망하는 이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에서 어느 수준이 부족해. 이거를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그걸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근데 그때 청년 하면서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청년도 했었기 때문에 고령과에서 고령자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고령과를 하냐 그래서 딱 제꼈는데 청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쓸 경력이 없습니다. 학과만 있는 거죠. 우리와 학과와 취업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많냐면 고령자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직종으로 나갈까를 판단하기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지금 고령자분들이 55세 저 같은 분들이 내지 50세에서 나왔을 때 청년의 대학생 상태와 똑같습니다. 청년의 대학생 상태가 나는 대기업에 갈 거야, 공공기관 갈 거야 이런 1, 2학년 때 꿈을 피우다가 4년 때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처럼 50세 이상 나가서 나는 내가 경력이 30년, 25년 했는데 나는 어디든 갈 거야 하는데 나와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컨설팅기가 많이 오시고 생산성모도 많이 오셨지만 옛날에 전직시험서가 법에 없을 때는 회사에 굉장히 큰 복지로 기본적인 16시간이 8시간은 내가 노동시장에서 이직하여 나오는 실업급여, 보험, 연금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간단한 기초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한 36시간씩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컨설팅을 했답니다. 상담을. 그래서 개인별로 너는 이 상태야. 그리고 정신 상태도 이제 약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그게 필요한데 그 서비스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서비스다. 근데 그 서비스를 언제 해야 될 거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직 대상자를 하게 되면 거부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45세나 이 정도부터 회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연스러운 퇴직도 아마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게임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드린 거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니까 이게 현장 얘기를 하는데 들은 거 이분들이 이제 나와셔서 1년은 실업급여를 거의 받으시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가면 우리 1년은 놀고 싶죠.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30년 동안 일했는데
아니면 17년 동안 일했는데 그래서 실업급여를 한 6개월은 거의 받으신답니다. 그럼 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이 컨설팅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6개월 이전까지는 취업하려고 하는 유인이 적거든요. 근데 불안해 하시잖아요. 매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해드려야, 제가 대학 일자리 센터 할 때, 제발, 그때 첫 번째였는데, 4학년 2학기 때 이거를 시작하지 마세요. 적어도 1학년, 2학년 들어오면 이 컨설팅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직하는 분들도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기초 단계부터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 기업이 될 것인가? 정부가 될 것인가? 그 이제 고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인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유인책이 기업의 그 역할을 다하게, 기업이 그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본인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죠?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고 해야지 나갈 근로자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라는 구조를 만들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는 거, 이게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제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여성고용률도 한번 너무 다 이 M커브 얘기는 안 하시고, 이 M커브에서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M커브만 하는데 저는 U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아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각종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소득 대체를 놓고, 아직도 OECD부터는 낮지만 육아 시간 늘려주는 건데, 이 서양의 이렇게 예를 보면 돈과 육아를 시간을 재정적으로 막 투입하면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있답니다.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 재정을 투입하고 돌봄 시설을 만들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워라밸 장려금 일상을 규정을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터닝 포인트에서 못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같은 데입니다. 왜일까요? 독박육아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독박육아 하면, 저는 다행히 딸이 하나지만, 아들은 없지만, 독박육아가 된다고 하면 엄마나 딸이나 모두 육아를 장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고용 하면서 그때 13년에도 맨 처음 맞다는 게 아빠의 달, 아빠의 휴직. 무조건 여성들뿐이 아니라 육아나 출산은 남녀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정부 기준이다. 맞돌봄. 맞돌봄이 아니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은 같이 올라갈 수 없다. 맞돌봄이 아니면 여성고용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출산율은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돌봄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일본 거는 다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 3+3, 내년에 6+6 됩니다. 3+3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소득 대체를 매우 높여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6+6을 하는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쓰면 저기 보면 6개월에 45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맞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새 이제 자동육아휴직제, 자유육아휴직제가 뭐냐면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하게 해준다, 이런 논의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람은 자동육아휴직제를 여성한테 먼저 하게 된다. 그러면 독박육아의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육아휴직제를 하자면 저는 아빠부터 먼저 해야 된다. 아빠부터 먼저 하고 소득 대체율은 다 줘야지 아빠가 하지. 주 메인 소득자인데 아빠를 15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면서 육아휴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는, 그 생각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여성들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저출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육아는 여성에게 먼저 가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는 다행히 남성들도 저희 같은 여성들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정책 방향이 돼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두 번째는 육아를 동아일보 여기 오셨는데 동아일보에 아이가 넷인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 출입 기자였는데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기사를 썼는데 자기가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됐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육아직을 쓸 수 있으니까 남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기가 넷이라서 육아직을 4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력 개발에서는 늦었다. 자기 동료들은 부장이 됐는데 자기는 했다. 그래서 사실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이 남녀 모두 쓸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엄마가 3일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쓰고 아빠가 3일 육아계 근로 단축 쓰고 해서 4시쯤에 하원하면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되려면 제가 아까 장애인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뭐 여성 친화기업, 가족 친화기업, 장애인 무슨 친화기업, 그죠? 고용 친화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인구가 이렇게 절벽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그런 여성 남성이가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 외국인도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양성의 가치를 기업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모든 정책이 가야 되지 않냐. 단순히 여성만, 고령자만, 장애인만 이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를 연결해주고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이요. 그렇게 있어서 이 기업 내 인사구조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행히 여기 컨설트 기관도 오시고 기업에서 오셔서 그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라던가 육아휴직을 하면 내 자리가 없다던가 그런 걸 뭐 보장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권고 사항일 뿐이고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것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은 어떻게 돼요? 맞벌이분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소기업입니다. 육아휴직은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이 많이 씁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담회를 해보면 아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도 저 국민자문회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그 실제로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말씀하시는 게 여성들은 시간 관리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서 직무가 되게 한정돼 있어. 나는 다른 데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흑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굉장히 선진적인 사인데 여성들을 오해하고 있구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건데 그들은 그걸 선호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점이 있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중소기업에서 눈치 때문에 못 쓴답니다. 눈치 때문에 못 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신청하지 않고 안 갈 사람만 신청하게 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자동육아휴직제의 가장 큰 논거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가장 확진하는 방법이면 좋은데, 혹시 그럴 때 중소기업은 쟤는 자동으로 육아휴직 가니까 여성은 채용을 줄이면 어떡하지? 원천부터 안 뽑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거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너네는 뭐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가장 또 문제점은, 너 가면 내가 사람을 못 구해. 네가 채워놓고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 인력이라고 해서 채용 서비스를 좀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엄청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옛날에 이제 대체 인력을 쓰면 장려금을 주고 했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 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채용의 부담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아직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파견법에 의하면 대체 인력 육아나 이런 데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워낙 파견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해서 그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채용이든 아니면 사용이든 간에 그거를 지금 지원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이런 거를 좀 당국하고 조금 계속해서 얘기해서 대체 인력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직업 알선해주는 그 회사와 대체 인력 그 서비스 협약을 맺었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를 해서 대체 인력을 빨리 충당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한계긴 한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는 한 2시간, 3시간 이제 단축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 굉장히 밀고 있는데 동료 지원은 이제 옆에한테 제 일을 이렇게 맡겨놓고 갈 때 그 동료 지원가한테 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1 타켓은 아까 이제 맞돌봄이고 두 번째 타켓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개인별로 접근해서 이걸 타겟하려면 중소기업 안 늘어날 것 같아서 산단을 타겟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 산단에서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이든 육아휴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옆 회사에서 쓰면 그 옆 회사에도 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제 임기 동안 엄마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산단을 전국에 2개만 만들자. 그러면 그게 확대될 거다. 그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자체도 좀 쫓아다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 정도 지원하고 지자체도 거기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오늘 아직 그러니까 익지 않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책화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테크랑 진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하고 지금 신중년 강의 프로그램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중소기업 부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폴리텍 학장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인력난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부터는 사장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력을 못 구하는 거지. 이 모토로 어떻게 사장님을 도와줍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사장은 나빠서 육아휴직을 안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60세 고용 의무가 돼 있는데 65세의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봤을 때 일본이 65세 이상 또 70세 이상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그 시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요 자료에도 있지만 2000년에 벌써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 노력을 의무화했는데 여기서 옵션을 줬답니다. 정년 폐지하거나 정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 제도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재고용인데 이거를 하나로 선택하게 했고 그다음에 법은 04년에 했고 12년에 2000년에는 70까지 아까는 그 고용 조치 확보 노력이었는데 2000년에는 70개까지 취업 확보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년에 이 65세 고용 확보 조치 노력을 하면서 그때 이 도입을 할 때 일본은 거의 80%가 실질적으로 고용이 65세가 됐었대요. 근데 아까 저희는 15%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에서 이제 정년 연장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형태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어쨌든 이게 일본이 약간 스무드하게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입직 초기 아까 3,900 말씀하셨는데 초기하고 입직 후에 이 연공급이라고 가지고 이게 워낙 갭이 크니까
이게 그들은 사실은 정년 연장돼도 전년 연장의 형태를 취해도 60세에 임금 상승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경산호에서 지금 계속고용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노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노총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노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 입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에서 이런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분들 대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이제 아리랑 TV에서 말씀하신 사실은 공공기관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옛날에 먼저 도입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건 아직 고려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좋은 거는 공공기관 먼저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드리고 이런 거는 조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미래